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북극과 관련된 이야기. 엄밀히 말하면 이제 북극이라기보다는 이제 북극 남극. 더 정확히는 이제 얼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린란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죠. 우리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또 그린란드를 미국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면서 거의 모든 주요 언론에 그린란드와 관련된 기사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린란드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도 저도 다 전문가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인데,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북극 그리고 그린란드 이 주변 지역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뭘까? 얼음, 그렇죠. 얼음이 녹고 있다. 얼음이 녹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자원을 개발하기 좋다. 플러스 그 다음에 북극을 통해서 저 밑에 수에즈 운하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유럽과 아시아 대륙 동쪽을 연결할 수 있는 북극 항로, 북서 항로, 이건 다 포함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배들이 다닐 수 있으니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북극에서 운행 가능한 일수가 훨씬 늘어났어요. 그래서 연중 무휴까지는 아니지만 과거보다 훨씬 많은 기간 동안에 비교적 안전하게 배들이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얼음이 녹는데 딱 녹을 때 제자리에서 얌전하게 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이놈들이 커다랗게 있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되죠? 둥둥둥둥 돌아다닙니다. 유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행하는 선박들이 그냥 마음 놓고 다니기에는 아직까지 위험한 지역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얼음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항로를 가로막는 이제 이런 경우들도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할까? 개별 선박들은 그런 얼음과 충돌했을 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내빙 성능이 필요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죠.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선박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운행하려고 그러면은 얼음을 깨고 배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쇄빙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극 우리가 이제 뭐 겨울철에 산에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아이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북극에서 뭐 좀 활동해 보려고 그러면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쇄빙선. 왜? 북극은 다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북극에서 활동을 하려면 당연히 쇄빙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쇄빙선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보유를 하고 있나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쇄빙선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도 아니고 캐나다도 아니고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현재 한 46척 정도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사이즈에 따라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다 쇄빙선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보는 이 표를 보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들이 있죠. 빨간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배들은 북극에서 운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얼음 속에서 얼음을 깨고 갈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북극에서 운행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를 가진 힘을 가진 선박들은 이렇게 박스로 표시를 이제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N자로 이렇게 딱 N자 마크를 달고 있는 선박들이 몇 척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N자는 뉴클리어, 원자력 쇄빙선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는 총 46척을 보유를 하고 있고 11척을 지금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척을 계획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46척이 지금 다 움직이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잘 보시면 요 중간에 이렇게 금지 표시, 통행 금지 표시가 이렇게 찍힌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더 이상 운행을 못하는, 조만간 이제 퇴역해야 되는 이런 친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쇄빙선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다라고 그러면은 두 번째는 어디냐? 두 번째는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러시아가 46척이라고 그랬죠. 총 다 합해서.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규모가 확 떨어집니다. 10단위가 안 돼요. 그래서 캐나다는 7척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척은 건조 중이고 5척을 계획 중에 있다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10척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핀란드는 10척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점은 이 10척 중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극에서 얼음을 막 깨고 막 이렇게 갈 만한 터프한 규모가 큰 쇄빙선은 아직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이 북극에 대해서 영향력이라기보다는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가 현재 7척을 보유를 하고 있고 3척을 현재 계획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계획 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니 미국은 왜 안 나와? 그린란드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런다는데 왜 미국은 안 나오느냐라고 하면, 미국은 이제 5척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5척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5척 중에 3척은 지금 이제 계획 중이고, 그러니까 5척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북극에서 운행할 수 있는 것은 이제 2척인데 그 중에 한 척은 현재 운행이 거의 불가능한 뭐 그러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척수로만 보면은 뭐 덴마크랑 비슷한 숫자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고 미국의 라이벌인 중국은 어떠냐?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3척을 가지고 있고 한 척을 지금 더 건조 중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미국이 이 북극에 대해서 자기들 영향권, 세력권 해가지고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그 다음에 저쪽에 스발바르 제도까지 북극은 다 내 거라고 트럼프가 이야기하는데 정작 북극에서 뭐 활동할 수 있는 준비는 아무것도 안 돼 있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지금 보면은 북극을 운행할 수 있는 선박 2척인데 그 중에 이제 아직까지 운행이 안 되는 선박도 한 척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미국이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인 거죠. 실제로 북극에서 미국을 그동안 많이 도와주던 미국 세빙선은 폴라시였습니다. 폴라시 같은 경우는 1978년에 이제 건조를 이제 했는데 2006년 그러니까 1978년에 건조를 해서 2006년이면은 거의 30년 만이죠. 30년의 리핏. 그러니까 이제 리노베이션 작업을 했어요.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고치고 했는데 2010년에 엔진이 고장이 나면서 지금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편제는 들어가 있는데 장부에는 올라가 있는데 실제로는 쓸 수 없는 그러한 장비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 쓰고 있는 선박은 2척. 요 폴라시하고 이제 동급에 있는 폴라스타. 폴라스타는 이제 13,200톤인데 요것도 1976년에 이제 건조가 됐으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50년. 거의 뭐 노인 학대 수준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힐리라고 하는 16,000톤급 쇄빙선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2000년에 이제 건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에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여기 사이즈를 보면 요 까만색이 훨씬 힘이 좋은 선박이고 요 초록색이 그 다음 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내부적으로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요 폴라시 또는 폴라스타 같은 경우는 대형 쇄빙선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요 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형 쇄빙선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덩치로만 보면 이 폴라시나 폴라스타가 더 큽니다. 힐리보다. 그런데 얼음을 깨는 능력이 이 시스터즈가 더 좋아요. 노척이. 그러다 보니까 얼음 깨는 쇄빙 능력으로 봤을 때 얘네가 대형, 얘네가 중형.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국 쇄빙선에서 그러면은 왜 움직이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된 이 폴라시는 이렇게 박스로 북극 운항 가능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폴라스타는 왜 이야기를 안 하느냐 눈 밝은 분들이 계실 텐데 실제로 폴라스타 같은 경우는 주로 남극에서도 많이 활동을 해요. 남극도 갔다가 북극도 갔다가 왔다 갔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힐리 같은 경우는 주로 북극에서 많이 운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폴라스타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게 계속 고장이 나요. 그리고 불도 나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만든 지 5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맞는 부품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폴라스타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 폴라시가 지속적으로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폴라시하고 폴라스타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으니까 부품이 공유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폴라시에서 부품을 뜯어가지고 폴라스타에다가 붙여서 어떻게든 굴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쇄빙선이 지금 상당히 지금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며칠 전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게 뭐 백악관에서 딱 발표한 것도 아니고 허리케인 그 피해가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말하는 와중에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나는 한 40척의 빅 아이스 브레이커 대형 쇄빙선을 주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40척이면 이제 러시아가 아까 몇 척이라고 그랬죠? 러시아가 46척이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거 하면 거의 러시아급을 한꺼번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라서 이야 미국이 북극에 대해서 되게 진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미국 쇄빙선에 대해서 좀 들여다본 사람들 그리고 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안 될 걸 쉽지 않어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뭐 미국 해군과 마찬가지로 이 뭐 미국 해안 경비대도 이게 잘 안 돼요. 조달이 잘 안 되는데 미국이 이제 쇄빙선을 뭔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2013년도부터입니다. 아까 폴라스타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1976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0년 정도 될 때쯤이면 이제 뭔가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극지 쇄빙선 프로젝트, 뭐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작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에는 이제 세 척의 이름도 다 지었어요. 뭐 폴라, 센티널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을 지었는데 원래대로 하면 작년 2024년에는 1번함 즉 폴라함이 이제 미국 해안경비대에 인도가 돼야 되는데 강간무소식입니다. 현재로서 나오는 소식을 종합해 보면은 가장 빨리 인도가 되면 2030년, 올해가 2025년이니까 앞으로 5년 후에 첫 번째 신형 쇄빙선이 미 해안경비대에 인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언제? 그건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미국의 답답함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늦느냐라고 하면 실제로 이 돈이 계속 증가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세 척 만드는데 32억 달러. 그러니까 한 척당 10억 달러 정도.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한 척당 10억 달러면 요즘 환율로 보면 1조 4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 뭐 핀란드처럼 이제 유럽에서 쇄빙선을 좀 만들어 본 입장에서는 아니 뭐 너희들은 금으로 만드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되게 비싼 비용으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비용이 계속 올라가요. 오래 지나면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냥 시가 이렇게 붙여놓는 게 맞다라고 할 정도인데 문제는 이제 현재까지는 한 39%, 40% 정도 증가했다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이제 미국도 이 조선업계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들이 되게 심각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수입 강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세도 붙이고 하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미국 그 예산 당국이 몇 번 보고서를 내다가 이제는 그냥 크게 지릅니다. 그냥 한 95%, 100%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 척에 32억 달러면 두 배면은 세 척에 64억 달러. 그러니까 뭐 얼추 잡아도 한 60억 달러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참고로 미국 해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이지스함이나 잠수함이나 이런 거 만들 때 보면 보통 한 130% 정도 돼요. 그러다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180%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간다. 라고 보면 또 뭐 미국이 하는 일이 그렇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뭐 돈도 올라가고 특히나 2024년에 납품한다고 그랬는데 2030년 6년 늦어진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설계가 안 끝나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설계가 지연돼요. 그러니까 미국 이 해군도 그렇고 미국 해안경비대도 그렇고 옛날에는 자 우리가 이런 배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처음서부터 컨셉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만드는데 이러다 보니까 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건 좋은데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배마다 다 달라지는 거예요. 1번함 다르고 2번함 다르고 3번함 다르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야 우리가 처음서부터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면 해외에서 쓸만한 쇄빙선 모델을 찾아와봐. 그래서 그 쓸만한 쇄빙선 모델의 설계 라이선스를 받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늘리고 뭐 강화하고 뺄 거 빼고 하는 식으로 설계를 변경해. 그러면 훨씬 싸고 빨리 할 수 있잖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죠. 샘플 딱 갖고 와가지고 그중에서 몇 개 고쳐가지고 하면은 훨씬 쉽고 그 다음에 한 번 딱 운행한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2번, 3번, 4번 똑같이 풀빵 찍어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뿐이었던 거죠. 왜?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로 뭔가를 만들던 이 스타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기성품이니까 요거 다음서부터는 옵션을 적용 안 됩니다. 옵션 하시려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야 그거 왜 못 고쳐? 야 이거 꼭 필요해. 그거 좀 집어넣어봐. 라고 하다 보니까 변경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라이선스를 받아봤던 이 샘플 모델하고 이거로 비교해보면 야 이게 샘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작업을 또 그나마 빨리라서 하면 되는데 미국 전체에서 매년 이 선박 설계와 관련돼 있는 선박과 관련돼 있는 대졸자 다 합해봐야 70명이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설계 관련해서는 50명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머리 허여신 분들이 아이고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퇴직하고 나면 그동안에 해왔던 노하우 이런 거 다 없어지고 그 전까지 했던 일 뭐 했지? 라는 것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공정관리 뭐 이건 사실 미 해군이랑 똑같은 이야기인데 공정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배를 딱 만들겠다. 그러면 설계에 따라서 그러면
언제 우리가 강제를 절단하고 그다음에 용고를 놓고 아니면 용고를 이건 되게 옛날 방식이구나. 그다음에 이제 블록을 언제 어디서 제작을 해가지고 몇 번 블록이 언제 들어오고 이걸 딱딱딱 계획을 잡아가지고 협력업체들이랑 이야기를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정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일스톤을 언제 잡아야 되는지도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만들어 보고 안 되면 계속 지연이 되는 상황이 미국 쉐빙선 사업의 문제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 해군 더 넓게 말하면 미국 조선 산업의 현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이 폴라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계속 수리해 가지고 이제 아까 그 신형 쉐빙선이 2030년에 1번함, 2번함이라고 붙인 센티널이 이제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2032년, 33년쯤엔 되겠죠. 이때까지 계속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몇 년입니까? 60년 정도를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이거야말로 진정한 노인 학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B-52 폭격기도 있죠. 그러면 거의 한 100년을 날아다닐 폭격기도 있습니다만 비행기야. 일단 뜨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쉐빙선은 얼음을 깨는 터프한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걸 60년을 쓴다?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를 어떻게든 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도 걱정을 하고 있고요. 북극해에서 러시아 쉐빙선 그리고 러시아 쉐빙선을 앞세운 러시아의 상선단 여러 군함들 이런 활동들이 활발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쉐빙선이 없으면 북극에서 활동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작년이죠. 작년 7월 11일 날 이제 쉐빙선 파트너십 이 체결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느 나라냐? 캐나다. 그다음에 핀란드. 이 세 개 나라와 이제 MOU를 체결을 이제 했고 여기에 따라서 뭔가를 만들어 보자. 이 세 나라가 같이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쉐빙선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교환, 그 다음에 인력 개발.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려고 해도 누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특히나 이런 쉐빙선 같은 전문화된 것은 전 세계를 뒤져도 어떻게 설계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당연히 인력 개발에 대해서 협력도 좀 받고 캐나다도 사실 쉐빙선을 꽤 잘 만드는 나라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통으로 쓰는 쉐빙선을 만들어서 설계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발주하면 바잉 파워를 통해 가지고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나라의 어떤 이러한 아이스라고 부르는 IC라고 부르는 이 쉐빙선 건조 이제 협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핀란드가 사실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핀란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쉐빙선은 미국 입장에서 충분히 해외에 맡기지 않으면 안 될 선박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해안경비대가 지금 설계하고 여러 가지 삽을 들고 있는 저 사업을 핀란드가 주도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미국이 쉐빙선 3척 만드는데 처음 계획할 때 32억 달러. 그러다가 최대 이제 뭐 60억 달러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척당 적어도 10억 달러는 지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핀란드는 그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는 2억 5천만 달러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 풀옵션 단어도 3억 달러 안 듦.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납기는 언제? 지금서부터 만들기 시작하면은 설계 다 있다는 전제로 조건하면은 24개월이면 끝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의 쉐빙선 건조도 많이 해주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만든 쉐빙선을 이렇게 용선이라고 그러죠. 대여를 해서 다른 나라가 쓸 수 있도록 또 많이 해줍니다. 지금은 이제 안 되는 이야기일 텐데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46척의 쉐빙선 중에서도 2척은 핀란드가 건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핀란드한테 외주줘서 핀란드가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한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작은 것도 아니고요. 원자력 쉐빙선이 그래요. 그러니까 원자로가 들어갈 자리 빼고 나머지는 다 핀란드에서 만들어서 납품. 그러면 이제 러시아에서는 원자로만 딱 앉혀가지고 연결하면 완공.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제 이 조선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야 미국의 존스법 있잖아.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존스법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잘 읽어보면 이게 이제 해안 경비대 미국은 이제 해군 말고 또 막강한 세력을 자랑하는 해안 경비대가 있는데 이 존스법은 해안 경비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해 놓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넓게 해석하면 걸릴 수도 있지만 좁게 보면 해안 경비대는 존스법 적용 안 받는데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다른 법률에서 이제 외국 저선소의 건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실제로 판단해서 승인을 해야 된다라는 조항들이 있는 법이 한 2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해야 되는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40척 이렇게 질렀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아요. 미국 내 조선소에서 그렇게 많은 쇠빙선을 한꺼번에 뽑아낼 수 없다는 것을. 그러면 결국은 해외로 파트너를 찾아서 가야 될 것이고, 그 파트너 첫 번째는 우리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체결했던 이 쇠빙선 관련 협정을 체결한 핀란드가 우선순위일까 아닌가 싶은데, 과연 트럼프가 이거를 인정해 줄까? 새로 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임기 때도 이 쇠빙선과 관련돼서 이 쇠빙선을 빨리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다그치는 이 메모, 각서라고 그러죠. 이거를 작성해서 행정기관에 이제 공유를 시킨 적도 있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쇠빙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6척을 반드시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첫 번째 때에서도 필요하면 임대를 해서라도 일단 미국 내 쇠빙선이 6척이 다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에 40척, 40척은 아니지만 최소한 6척은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감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미국 트럼프의 여러 가지 압력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조선업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 하나의 아이템으로서 쇠빙선도 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제 쇠빙이라고 하면 사실 내빙이겠죠. 내빙 LNG선 같은 경우도 제작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에서 노인 학대를 계속하고 있는 미국 쇠빙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